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이 된 여자예요. 저는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해보려 해요. 이것 때문에 살도 5kg 빠지고 입맛도 없네요. 제 고민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제 나이 때 보통 여자들 보면 남자친구 만나서 1, 2년 사귀어봤다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친구 사귀어서 결혼까지 10명 전후는 만나보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자랑은 아니지만 20대 초중반까지 남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낮에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친구 같은 엄마와 수다 떨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TV 보고 친구들이 저보고 대단한 집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술자리 가지는 것보다 어쩌다 친구들하고 카페 가고 맛집 가고 쇼핑 가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혼자 개인적인 취미 쓰는 게 좋았던 저. 그 바람에 남자를 몰랐다는 게 맞을 거예요. 대학에서부터 알바할 때까지 다가오는 남자들은 있었었죠. 길거리에서 번호 따려는 남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군인 출신이세요. 엄마도 그렇고 뭐랄까 집안이 좀 보수적이에요. 외동딸 저 하나라서 그런가? 어릴 적부터 집에 귀가 시간 늦으면 아주 난리가 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25살이 되어서 착하고 사람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강한 이끌림으로 3년 연애하다가 이번에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미국에 가 있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의 동기분 딸이기도 해서 어릴 때 가족끼리 모임했을 때도 보고 친했던 친구였어요. 어릴 때 공부도 잘하고 똘망똘망했던 친구인데 미국으로 가서 한참 동안 못 봤었죠.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정아,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어머, 진서야, 너는 어떻게 지내? 미국 생활 재밌게 보내고 있어? 응, 당연하지. 있잖아, 이번에 한국에 오랜만에 가는데 한번 얼굴 보자. 몇 년이나 지나서 얼굴 잊어버리겠다. 어머, 정말? 너가 한국 오면 꼭 봐야지. 오는 날이 언제야? 미국에서 살던 진서가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곧이어 입국한 친구 진서와 만났어요. 저희 둘은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 진서가 아쉽다며 본인이 알고 있는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좋은 곳? 거기가 어딘데? 응, 이태원이야. 가보면 너도 좋다고 생각할걸? 이태원에 외국인이 많이 온다는 건 알았는데 저는 서울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술과 음악이 있는 곳이라는데 거기 있는 외국인 직원과 영어가 유창한 진서가 대화하는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가니까 어두컴컴한 실내가 드러났어요. 지나다니는 외국인도 보이고 한국 사람도 보였어요. 대화하는 사람,
일어나서 춤추는 사람 모두 흥겨워 보이더군요. 쿵짝쿵짝 외국 팝송이 들리는데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이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진서와 기분 좋게 한 잔 두 잔 마셨습니다. 이정아, 여기 너무 좋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친구가 여기 분위기 참 좋다고 알려주더라고. 응?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지? 신난다, 진서야. 그런데 너 좀 취한 것 같은데 괜찮아? 눈이 좀 풀렸네. 제가 오랜만에 한잔해서 그런지 빨리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진서랑 마시고 있는데 외국인 남자 3명이 저희 쪽으로 왔어요. 그러더니 영어로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요. 한 명은 백인 남자, 2명은 흑인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이며 분위기며 외국 영화에 나오는 사람 마냥 멋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옆에서 같이 어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는 어색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진서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쓱 보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과 외국인 남성 3명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술도 마시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진서는 예상대로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유창하게 잘 말하더라고요. 저는 외국인과의 회화는 대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말뜻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온 그들은 학원 강사라고 하더라고요. 모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외모인데 강사라고 하니 유식함이 느껴져서 더욱 매력있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취한 저는 천천히 마시는데도 이제 졸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진서 보고 이제 가자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진서는 외국인 남자 한 명과 친해졌는지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저만 먼저 가본다고 하니 본인은 알아서 집에 들어갈 테니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서와 인사를 나누고 가려는데 흑인 남자 2명이 저와 더 놀고 싶다는 거예요. 잠시 고민하던 저였었는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길래 스테이지에서 그들과 춤을 조금 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춤을 췄는데도 술은 깨지 않고 머리가 더 어지러운 것 같았어요. 양쪽의 남자들이 어깨로 저를 부축하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비틀거리는 저를 잡아주는데 가까워져서 그런지 기분이 오묘해졌습니다. 키 크고 어깨도 딱 벌어진 그들의 품은 약간 왜소한 듯한 체격에 제 남자친구와 뭔가 달랐어요. 그때 흑인 남자 둘이서 제가 취했다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신이 나갔는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셋이서 숙박업소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저를 리드하고 남자 2명인데도 서로 어색하지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그 바람인지 술 때문인지 저도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술이 취했었는데도 장면 하나하나 새록새록 남을 정도로 그 2명은 정말이지 상상 이상이었어요.
남자와의 추억이라 하면 지금 남편이 된 남자친구와의 추억만이 전부였던 저인데, 그날 이후 흑인 두 남자와의 새로운 추억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이고 정신이 확 들 정도로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세 명이서 그것도 외국인 남자와 지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고 거부감이 들 만도 한데, 저는 신세계를 경험한 건 마냥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는데도 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여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어차피 그들도 저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재미로 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그날의 추억이 잊어가는 듯 했어요. 얼마 뒤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갔다 오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몸살기가 있고 자꾸 안 좋은 거예요. 혹시나 해서 남편이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자며 사왔어요. 테스트해보니 임신 양성이 뜬 거예요. 옆에서 본 남편은 기분 좋아하며 얼른 산부인과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아무리 계산해보아도 흑인 2명과 있었던 그날과 남편과 보냈던 날이 얼마 차이가 없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뱃속에서 미리 누구의 아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그날 그들과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후회가 되네요. 만약 아이가 태어났는데 피부색이 다르면 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남편이 옆에서 신나하며 시어머니께 전화드리고 있네요. 저 정말 어떡하죠? 혹시나 제가 우려한 그 일이 생긴다면 저희 부모님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10달 내내 가슴 졸이고 있어야 할 것 생각하니 벌써부터 잠이 오질 않네요. 휴, 이래서 사람은 죄짓고 못 사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지요. 제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항상 좋은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은 착한 아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들을 몰랐나 봅니다. 아들은 평소에 얌전한 성격이고 시간이 날 때면 주로 책을 읽곤 했습니다. 덕분에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죠. 오히려 남편은 그런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남편이 데리고 나가곤 했죠.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운동에는 크게 흥미를 못 느끼더군요. 오히려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들의 체력이 걱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니 너무 안심을 했죠. 다른 엄마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더 방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도 중3 무렵부터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죠. 그 무렵부터 아들이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더군요. 이전에는 엄마에게 심하게 붙어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잘 때도 항상 제 곁에 붙어서 잠을 자던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젠 자기 방에서 혼자 자려고 하더군요. 내심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방 안에 틀어박힌 아들이 걱정도 되었죠. 그래서 몇 번은 아들 방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엄청 신경질을 내더군요. 별다른 간섭도 안 했는데 화부터 내는 아들이었죠. 서운한 감정을 남편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뜻을 존중해주자고 하더군요. 남자는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뒤로 아들 방에 들어가는 걸 많이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믿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공부만 하던 아들이 컴퓨터를 자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쁜 걸 보는 건 아닌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죠. 아들은 이전보다 많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고 학교나 학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집에서는 유독 저에게 신경질을 많이 부렸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이었죠. 엄마 껌딱지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무시하는 기분이었죠. 아들은 고등생이 되면서 키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보다 훨씬 큰 몸집이 되었죠. 밖에 나가면 아들이 제 보호자 같았지요. 아들을 안아보면 이제는 제가 아들 품에 쏙 들어갔죠. 아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무거운 짐도 들어주었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알아서 저를 감싸더군요. 어리기만 하던 아들이 든든한 남자가 되어 있었죠. 까칠한 아들이지만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죠. 아들에게 그렇게 보호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물건은 특히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죠. 그런데 그날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모니터만 꺼져 있고 본체는 켜져 있었죠. 저는 본체를 끄기 위해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보고 있던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창들이 열려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또 호기심이 발동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보던 창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이 저장해둔 사진 폴더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야한 사진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야한 걸 본다는 것은 남편도 저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게 나와서는 놀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의 컴퓨터에서 본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분명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설명하기도 민망한 포즈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다른 사진도 열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제 얼굴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한 여자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거기에 제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있는 사진도 있더군요. 온몸이 끈적한 액체로 얼룩진 그런 사진도 있었고, 물론 절대로 제가 그런 사진을 찍은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주인공은 분명 제 얼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런 사진들을 본다는 게 끔찍했지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 사진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닌 줄 알지만 마치 제 치부를 보여버린 느낌이었죠.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보니 비슷한 영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을 한 여자가 남자들과 어울리고 있는 영상이었죠. 순간 제가 저런 행위를 했었나 싶은 착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화면이 뭔가 부자연스럽더군요. 그래서 합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누군가 제 모습으로 저런 사진과 영상을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사진과 영상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닌 존재가 집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죠. 갑자기 아들이 무섭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급히 달려왔더군요. 남편도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서 크게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제게 크게 화를 내더군요. 자기 방을 왜 뒤지냐고 오히려 화를 낸 것이죠. 그때 남편이 거의 처음으로 아이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다리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은 저도 처음이었죠. 아들은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따로 이야기를 했죠. 한참 뒤 남편이 아들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사진과 영상을 합성해주는 게시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누군가 그 사진들을 가지고 합성을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아들이 보낸 사진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사진도 여러 장 보내서 합성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들이 보낸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이 어디로 어떻게 유포되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저 얼굴을 보면서 욕구를 푼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죠. 실제로 그런 일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도 두려웠고, 아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끔찍했습니다. 그제야 아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올린 사진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업체도 알아보기로 했지요. 남편은 개인 사진들은 당사자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치심과 당혹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도 제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시선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제 몸을 훑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제 모습을 하고 있던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었지만 아들의 앞에서 제 은밀한 부위까지 모두 보여버린 기분이었죠. 아들이 그 사진들로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들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확 꺼긴 모습으로 밥을 먹더군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아들의 등교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두려웠죠. 자꾸만 그때 보았던 사진 속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인터넷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곡소리 나게 잡아야 한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때 해결하지 못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이야기였죠. 그런 이야기를 볼수록 두렵기만 했습니다. 결국 상담을 받아봐야 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도 못했지요. 남편은 혹시나 유출된 사진이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사진이 유출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게 있다면 제 마음입니다. 아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기만 해도 불안합니다. 아들이 집에 있으면 샤워를 하는 것도 꺼려집니다.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아들이 훔쳐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최근에 남편과 함께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아들은 남편과 종종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들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을 한번 믿어보자고 합니다. 상담사님은 아들이 사춘기면 성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상담사님 생각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벌인 일 같다고 하셨죠.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겨버린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네요. 하루라도 빨리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네요. 지금도 여전히 아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원래 저 나이 때 저런 것인지 우리 아들만 이상한 것인지요. 지금도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끝내 회복이 안 되면 어쩌죠? 지금도 두렵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약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제게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키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본 것은 보육원에서였습니다. 친구들과 처음 봉사활동을 갔던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그 아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기였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한번 안아보고 싶었지만 봉사자들은 아이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다른 업무만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봉사활동이 2년이 되었고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저는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도 빠르게 자라더군요. 말도 잘하고 사람도 참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랑도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죠. 아이가 커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에게 유독 정이 갔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그 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아이는 저를 엄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상담을 받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지요. 결국 저는 20살 나이에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부담스러웠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저는 더욱 자주 보육원을 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봉사활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커나가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원장님의 동행하에 초등학교 입학도 함께했습니다. 그때는 뭔가 가슴이 찡한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이와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물었고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정말로 제 아이처럼 보살폈습니다. 아이도 저를 친엄마처럼 잘 따랐습니다. 아이의 일기장에는 온통 제 이야기로 가득했지요. 그런 아이의 성장을 보는 게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지요. 그래서 보육원에는 전처럼 자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사랑하던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그 아이와 연락이 조금 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죠. 그 아이도 축하한다는 말뿐이었고요. 그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이와도 연락이 뜸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원장님과 함께 결혼식에 와주었습니다. 이제 다 큰 아이는 제 결혼을 축하해 주었지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활짝 웃으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행복하게 살라고 축하도 해주었죠.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직후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던 터라 고아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더 많이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아기를 빨리 가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최대한 많이 낳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지요. 그런데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매번 실패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전신에 골절상을 입었고 장기도 파손이 되었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3개월 가까이 병원 신세를 졌지만 끝내 남편은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무렵에 그 아이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저와는 가끔 전화통화를 하고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병수발을 하느라 저는 여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남편을 잃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래에 아이가 찾아왔었습니다. 체격은 이제 어엿한 성인의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내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제야 말라버렸던 눈물이 터지더군요. 아이의 품에 안겨서 엄청 울었습니다. 저를 달래주는 아이의 목소리의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마치 자신이 상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이제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너무 든든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의 장례는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가 제게는 정말 든든한 힘이 되었죠. 마치 정말 제 아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홀했던 사이에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죠. 저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커버린 아이가 한결같이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슬픔을 털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고 아들은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는 보육원을 떠나 독립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한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었죠. 몸은 다 컸지만 독립을 하기에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도 알아보고 일자리도 알아보았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극도의 스트레스였지요.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로 저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보육원을 나오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크게 놀라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입시 준비만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필요할 때 엄마처럼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제게 엄청 자랑을 하더군요. 저도 아이의 성적표를 보는 게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목표로 했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된다고 했죠. 아이는 그대로 보육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학교 기숙사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학이면 제가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으니 정말 든든했습니다. 아들은 버스 정류장에 마중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퇴근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사람 사는 것 같았죠. 아들이 다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갔을 때 사실 혼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오는 게 무섭기도 했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치 제 기분을 모두 아는 것처럼 저를 달래더군요. 그렇게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은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나쁜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잘못될까봐 너무 두려웠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보니 아들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물어보니 팔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진통제 주사를 맞고 잠든 것 같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실에서 미친 여자처럼 오열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을 잃는 상상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찾더군요. 수술이 필요해서 보호자 동의를 받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작성을 할 자격도 안 되었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그저 남일 뿐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이가 깨어난 뒤에 스스로 의사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를 집에서 보살폈지만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저는 보호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들은 저랑 함께 있는 걸 좋아하면서도 눈치를 보더군요. 제 기분이 좋지 않은 걸 아들도 알고 있었죠. 그러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슬프다 했죠. 하지만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 문제가 생겨도 아들이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었죠. 괜히 말을 꺼냈다가 서로 눈물만 흘리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누가 뭐래도 제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를 평생 보살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서도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었죠. 아이 몰래 입양을 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라서 입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도무지 가족이 될 방법이 없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뼈도 이상 없이 붓기 시작한 상태였고요. 저는 아들의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생활비라도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아들을 기숙사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서 함께 지냈자고 했지요. 아들은 제게 신세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게 미안해서 자기 힘으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함께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제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덜 위험한 아르바이트로 바꾸었을 뿐이었죠. 그래도 집에 아들이 있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잘 때도 가끔은 아들의 품에 안겨서 자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남자의 품이라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 아이도 조금은 불편한지 몸을 웅크리더군요. 그래도 아들인데 어떠냐 싶었죠. 다시 저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놓았고 케이크도 준비를 해두었더군요. 아들이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긴장이 되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지요. 그 속에는 2개의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게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자기와 결혼을 하자고 말이죠.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가 제 보호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다더군요. 아이도 저와 가족이 되려고 많이 알아봤더군요. 저는 결국 포기했지만 아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쉬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예전부터 여자로서 저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저만 바라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될 방법을 찾아보면서 확신을 했다더군요. 엄마가 아닌 아내로 저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이죠. 받아주지 않는다면 독립을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결심이 가벼운 마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미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어찌할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했지만 거절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으니 아이가 먼저 용기를 내더군요. 아이는 조용히 저를 자기 품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내 아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제게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 시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 아이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끝내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운데도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싫지는 않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처럼 키웠던 아이가 남자가 되어 저를 안고 있었죠.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족이 필요했고 아이는 저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죠. 우리끼리 반지를 주고받고 미래를 약속했고 그는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빨리 아기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래도 되는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분명 그가 좋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좋아하는지 아니면 남자로서 좋아하게 된 것인지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와 평생 함께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자로서 그를 받아들이고 살아도 될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와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의 아내가 되고자 합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덕분에 여행도 많이 다녔고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크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력을 살려 대학도 갔고 좋은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지요. 성적만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었지요. 많은 경험과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제가 인정받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애들을 키워놓고 제 사업을 해볼 생각이었지요. 제 아이들도 저처럼 자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은 걸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었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주말마다 여행을 가거나 체험을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학원도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공부는 열심히 봐주었습니다. 덕분에 성적도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었고요. 남편은 어릴 때 공부만 했던 사람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런 삶을 후회했다더군요. 아이들은 공부만 잘하는 바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여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이들도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근무처가 바뀌면서 이사를 했지요. 다행히 제 친정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엄마들과도 친해질 기회를 노렸지요.
그래도 아이는 금방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 반에서 엄마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그런 모임에 나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대 문자를 거절할 수 없었지요. 각오는 하고 나왔지만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들 테이블에 명품백 하나씩 올려놓고 외모 자랑, 명품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명품을 많이 두를수록 권력도 높아 보였습니다. 반대로 저는 명품이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지요. 그쪽 테이블에는 명품백이 없었지요. 그리고 대화 주제도 아이들이더군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때 명품으로 도배를 한 엄마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했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다소 불쾌하게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대표 엄마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보고 무슨 일을 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냥 전업주부라 했고 남편은 그냥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위아래로 저를 쓱 훑어보더군요. 그리고 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불쾌했지만 대충 둘러대고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자기 말 잘 들으면 편할 거라더군요. 왠지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곧 자기 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숨죽이고 있던 엄마들도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들 아이 키우는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모처럼 같은 고민을 나누었지요. 명품백 가득한 테이블 쪽보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며칠 뒤 아이가 침울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자기만 생일 파티 초대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반 회장 아이의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초대받았는데 자긴 초대 못 받았다고 합니다. 불쾌했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다른 아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일 초대에 대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도 초대를 못 받았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초대를 못 받았더군요. 공통점은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은 초대하지 않았더군요. 그 엄마도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더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른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초대받지 못한 아이들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웬만하면 엮이지 말라고 충고도 들었습니다. 그 집 아빠가 인근 병원 의사라고 했습니다. 눈밖에 나면 이 동네에서 살기 힘들다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놀이터를 나가보았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그제야 상황이 조금 보이더군요. 열심히 놀고 있는 아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놀이터는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더군요. 명품으로 치장한 엄마들이 지키는 아이들. 놀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놀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놀이터 구석으로 밀려나 있더군요. 맨땅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기들끼리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주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거나 엄마가 혼자 쭈뼛거리고 서 있더군요. 물론 명품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제 아들은 맨땅에서 노는 그룹이더군요. 그래도 참 열심히 노는 아들입니다.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오더군요. 저는 흩어져 있던 보호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 물이라도 좀 사줘도 되냐고 말이죠.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군요. 저는 아이들을 이끌고 편의점을 습격했지요. 배가 고픈 아이들은 빵을 사 먹고, 목이 마른 아이들은 음료수를 사 먹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무척 밝았습니다. 제 아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군요. 외롭게 있던 엄마들과도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이쪽은 맞벌이거나 가난한 아이들이고 저쪽은 돈 좀 있는 집 아이들이더군요. 평소에도 이렇게 논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은 아예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돈가스를 튀겨주고 집에서 놀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자전거와 킥보드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놀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다른 장난감도 꺼내서 따라갔지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 엄마가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애들이 너무 위험하게 논다고 하더군요. 자기 아이들이 놀아야 하니 다른 곳에서 놀라더군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놀이터는 모두의 공간이라고 따졌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불쾌한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가더군요. 그 뒤로 후폭풍은 저희 아들이 맞아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노골적으로 놀렸나 보더군요. 거지들의 대장이라고 말이죠. 씩씩하던 아들도 결국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 게 아니냐고도 하더군요. 그날 남편과 한참 상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답을 모르겠더군요. 속상해서 친정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근처에 사시는 친정아빠가 달려오셨습니다. 아빠는 손주를 달래주셨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부자라고 걱정 말라며 달래셨지요. 덕분에 아이는 기분이 많이 나아졌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싸웠다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상대가 반 회장아이라고 하더군요. 대충 상황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왠지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학교에 가니 대표 엄마도 오는 게 보였습니다. 다짜고짜 저희 아들에게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급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지 않고 따졌습니다. 그 여자는 더욱 소리치더군요. 그 여자는 담임에게도 막 소리를 쳤습니다. 담임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끼리 시비가 붙었답니다. 회장아이가 거지라고 놀렸고 저희 아들이 말싸움을 하다가 싸웠답니다. 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대답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놀려서 화가 났다고 말입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핥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회장 아이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표 엄마가 난리였습니다. 아이를 앞에 두고 고소고발을 이야기하더군요. 학폭위를 열어서 징계를 먹이겠다고 했고 저희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더군요. 자기 남편 오면 다 끝장낼 거라고 씩씩거렸습니다. 아이 교육 똑바로 하라며 저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도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아이를 챙겨야 했습니다. 놀란 아이를 달래는데 교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덩치 좋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도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하더군요.
무섭고 화가 났지만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남편은 저와 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상대하기 시작했지요. 남편은 차분하게 폭언도 폭력이라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폭언은 그치지 않더군요. 남편에게도 막말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참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냉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정말로 끝장을 보려는 거냐고 했지요. 그 남자는 끝장을 보자고 소리치더군요. 남편은 아이들 생각은 안 하느냐고 받아쳤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는 너희 자식이나 걱정하라더군요. 제 아들을 혼쭐 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놀라서 돌아보니 친정 아빠였습니다. 아빠의 그런 무서운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침 남편과 점심 약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가 가까우니 점심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다 제 목소리를 듣고 쫓아오신 것입니다. 교실로 들어왔는데 딸과 손자가 울고 있고 웬 놈이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눈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상대 아빠가 더 크게 놀라더군요. 사실 저희 아빠는 인근 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상대 아빠는 그 병원 의사였던 것이죠. 아빠도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어져 버렸지요. 회장 엄마도 당황하는 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아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딸과 손주가 울고 있으니 눈이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말려야 할 정도였지요. 아빠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과 권력이 중요한 건 아니다고 가르쳐 왔는데 그 순간만은 돈의 힘이 너무 든든했죠. 아빠는 정말로 그 사람을 잡아먹을 기세였습니다. 평소 엄마가 딸 바보라고 놀리던 아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주바라기가 된 상태였지요. 그런 손주가 상처가 나서 울고 있으니 눈이 돌아갈 만도 했다 싶었지요. 하지만 아빠도 너무 흥분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제 남편에게도 소리쳤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거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빠는 책임지고 제대로 처벌하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이번에는 참지 않겠다며 이를 갈더군요. 그 소리에 회장 엄마 부부가 엄청 놀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직업은 검사입니다. 공부만 잘했던 바보가 제 남편이지요. 아빠는 사위가 너무 순하다며 못마땅해 했었지요. 그런 순한 남편도 엄청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남편을 부추기고 있었죠. 결혼 이후 처음으로 사위와 죽이 맞는 아빠였죠. 아빠와 남편은 말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쪽 부부를 감옥에라도 보낼 기세였습니다. 대표 엄마 부부의 안색이 창백해지더군요. 저는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아빠와 남편을 말려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모습도 좋지 않으니까요. 대표 엄마 부부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끝장을 보자고 소리치더군요. 저는 오히려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아이에게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남편과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었죠.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지요. 그리고 회장 아이를 보았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아이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싸울 수도 있다고 말했지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빠는 슬그머니 손자에게로 갔고 남편도 제 눈치만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못난 모습을 보인 걸 아는 거죠. 저는 대표 엄마에게 계속 할 거냐고 했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더군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제 아들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친구랑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벽이 없어졌습니다. 대표 엄마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평소 친했던 엄마들도 이제 제 눈치를 봅니다. 이런 분위기는 예전부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를 어려워하던 엄마들에게도 이전처럼 대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아이스크림 하나에 신나하고 넘어지고 다치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놀이터에서 보이지 않던 벽도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는 명품 자랑하는 엄마도 없었죠. 그래서인지 엄마들끼리 많이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 싸운 회장아이도 이제 바닥에 뒹굽니다. 옷은 엉망이 되었지만 즐거워 보였습니다. 애들은 저렇게 놀아야 정상이죠. 아들은 금방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었던 잣대를 치워버리자 아이들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집은 동네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간식도 먹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갑니다. 그리고 회장 아빠는 병원에서 단단히 찍힌 모양이었습니다. 속이 좁은 아빠가 저모르게 복수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보니 대놓고 복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에게 찍혔다고 소문이 났으니 병원 생활이 힘들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빠 회사 일이니까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40대 주부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지요. 제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항상 좋은 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은 착한 아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들을 몰랐나 봅니다. 아들은 평소에 얌전한 성격이고 시간이 날 때면 주로 책을 읽곤 했습니다. 덕분에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죠. 오히려 남편은 그런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남편이 데리고 나가곤 했죠.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축구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운동에는 크게 흥미를 못 느끼더군요. 오히려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들의 체력이 걱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니 너무 안심을 했죠. 다른 엄마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더 방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도 중3 무렵부터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죠. 그 무렵부터 아들이 방문을 잠그기 시작하더군요. 이전에는 엄마에게 심하게 붙어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잘 때도 항상 제 곁에 붙어서 잠을 자던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젠 자기 방에서 혼자 자려고 하더군요. 내심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방 안에 틀어박힌 아들이 걱정도 되었죠. 그래서 몇 번은 아들 방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엄청 신경질을 내더군요. 별다른 간섭도 안 했는데 화부터 내는 아들이었죠.
서운한 감정을 남편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들의 뜻을 존중해주자고 하더군요. 남자는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뒤로 아들 방에 들어가는 걸 많이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믿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공부만 하던 아들이 컴퓨터를 자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쁜 걸 보는 건 아닌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죠. 아들은 이전보다 많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여전히 최상위권이었고 학교나 학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집에서는 유독 저에게 신경질을 많이 부렸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이었죠. 엄마 껌딱지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무시하는 기분이었죠. 아들은 고등생이 되면서 키가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보다 훨씬 큰 몸집이 되었죠. 밖에 나가면 아들이 제 보호자 같았지요. 아들을 안아보면 이제는 제가 아들 품에 쏙 들어갔죠. 아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무거운 짐도 들어주었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알아서 저를 감싸더군요. 어리기만 하던 아들이 든든한 남자가 되어 있었죠. 까칠한 아들이지만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었죠. 아들에게 그렇게 보호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물건은 특히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죠. 그런데 그날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모니터만 꺼져 있고 본체는 켜져 있었죠. 저는 본체를 끄기 위해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보고 있던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창들이 열려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또 호기심이 발동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보던 창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이 저장해둔 사진 폴더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야한 사진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야한 걸 본다는 것은 남편도 저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게 나와서는 놀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의 컴퓨터에서 본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분명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설명하기도 민망한 포즈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다른 사진도 열어보았습니다.